그날은 토요일 새벽이었다. 술에 잔뜩 취해 깊게 잠들었었다. 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었는데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에 나도 모르게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렇게 꿀같은 잠을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떠 있었다. 혜원. 6년간 사랑했지만 1년 전 나에게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 이 새벽에 연락이 온다고? 이렇게 갑자기? 나는 끊길세라 바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혹시 전화를 끊을세라 한 번 더 말했다. 여보세요? 혜원아. 그녀는 침묵했다. 나는 전화가 끊겼나 싶어 통화 화면을 확인했다. 그때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빠. 그리웠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내 눈에서 눈물이 났다. 그동안 너무 많이 울어서 어느 순간 눈물이 말라 최근에는 한 번도 울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또 눈물이 흐르다니 신기했다. 그녀는 6년간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메시지로 이별을 통보하고 지금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었다. 그런 그녀가 1년이 지나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를 한 것이다. 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대답했다. 혜원아,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내가 참 등신 같았다. 그동안 연락이 오면 왜 그런 식으로 이별을 통보했는지 따지거나 화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이나 하다니.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보고 싶었다고 당장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테니까. 잠깐의 침묵 후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잘 못 지냈어. 오빠는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내지 못했지만 나는 내 자존심과 그녀를 위해 거짓말했다. 평소처럼 잘 지냈지. 왜 전화했어? 그러자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했다. 오빠, 나 심심해. 나랑 놀아줘. 지금 생각해보면 화나야 맞는 상황인데 당시에는 너무나 그녀답다고 생각했다. 연애하는 동안 통통 튀고 엉뚱한 매력이 가득했던 그녀는 지금처럼 새벽에 갑자기 전화하거나 불쑥 집 앞에 찾아와 놀아달라고 조르곤 했다. 보고 싶다는 말 대신에 그녀가 나에게 쓰던 표현이었다. 혜원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결국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진심을 전했다. 그러자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다 미안해.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비겁했어. 그 말에 나는 한참을 울었고 그녀는 내 흐느낌을 들었는지 울음이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몇 분 정도 지났을까 나는 그녀의 다음 말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다. 다시 만나자고 건 거겠지? 설마 제대로 이별하기 위해 연락한 건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말했다. 오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운 날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너는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내가 상처만 줬잖아. 우리는 당시 결혼 문제로 잦은 다툼을 겪어왔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망설였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에서였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 때문. 그녀와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그녀는 정신적으로 아픈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며 이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지훈 씨, 사실은요. 제가 엄마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요. 정신적으로요. 그래도 저랑 사귀는 거 괜찮겠어요? 네? 어떻게 아프신데요?
지금 설명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다들 우리 엄마가 감당이 안 된다면서 헤어지자고 하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동안 연애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사귀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잘 맞아서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지훈 씨에게 간호를 맡기진 않겠지만 상황이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며칠 생각해보시고 진지하게 대답해주세요. 나는 그것이 별로 문제라고 느끼지 않았다. 나에게 간호를 맡긴다는 것도 아닌데 부담될 일도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중한 그녀의 모습에 나는 더욱 반해버렸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한 번도 자신의 집에 초대하거나 어머님 얘기를 하는 일이 없었다.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해도 한사코 거절했다. 어머님께서 정확히 어떻게 편찮으시냐고 물어봐도 아직은 설명하기 어렵다며 대답을 어물쩍 넘겨버리곤 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그녀가 연애하기 전 나를 시험해보기 위해 한 질문 정도로 생각했다. 기념일을 맞이한 날, 그녀는 자신과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당연히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오빠 기억나? 우리 엄마가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했잖아. 그동안 나도 오빠에 대해 살펴보느라 엄마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 하지만 나 이제 오빠 믿어. 이따가 저녁 먹고 우리 엄마 보러 갈래? 정말? 난 당연히 좋지. 그런데 어머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그녀는 표정이 우울해졌다. 사실은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오빠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내 연애나 결혼에 대해 많이 부정적이고 예민하셔.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오직 나와 관련된 부분에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이 많다고 해야 하나? 그것도 다 정신적으로 안 좋아서 하는 행동이기도 해. 아무튼 미리 말씀드리고 가게 되면 오빠 얼굴조차 안 보려고 할 거야. 얼굴 보기 전에 오빠 사주나 이런 것들 나한테 요구해서 이상한 점이나 치고 결정하려고 할걸? 응? 점이라니? 나는 조금 걱정이 되었다. 나는 무교이지만 우리 집안은 꽤 오래전부터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다. 그러나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았고 부모님도 그런 내 고집을 꺾지 못해 존중해주는 편이었다.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였다. 결코 무속쪽에 비정상적으로 얽혀있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당부였다. 나는 그녀가 나와 같이 종교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인데 갑자기 그녀의 어머니가 사주니 점이니 이런 것들에 관심 있어 한다는 말이 나오자 안 좋은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혹시 어머니께서 신병 같은 걸 앓으시는 거야? 무속인이시거나. 그러자 그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무속인이나 신병 같은 건 아니고 약간 그런 쪽에 심취해 있어서 혼자서 정신적으로 아프시고 그런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다 아프셔서 그런 거지. 병원은 모셔갔어? 병명이 뭐래? 아, 엄마가 병원에만 가면 기절하거나 잠들어 버리시니까 방법이 없어. 뭐? 그럼 혹시 무당한테도 가봤니? 너무 방법이 없어서 몇 번 가봤어. 그런데 무당집 문턱만 넘어서면 기절하거나 잠들어 버리니까 그것도 방법이 없었어. 무당들도 그저 집에 나 가라고 하기만 하고. 나는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나 나에게 잘 맞는 짝을 놓칠 순 없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실제로 만나서 판단하기로 했다. 저녁을 단단히 챙겨 먹고 그녀가 사는 동네로 향했다. 평소에 동네 가까이까지 데려다주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가는 길이 익숙한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났다. 무언가에 눌린 듯 속도 울렁거리고 머리도 지끈거렸다. 오늘 만나는 것은 그만두고
몇 번 돌아갈까 하는 고민까지 할 정도였다. 운전대를 간신히 잡고 있는데 그녀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혹시 어디 안 좋아? 아니야. 내가 긴장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어떻게 해야 잘 보여야 할지 고민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자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는 오빠 믿어. 오빠랑 꼭 결혼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엄마가 만약에 반대하더라도 이제 난 상관없어. 오빠 손 절대 놓지 않을게. 내가 오빠를 지켜줄게. 그녀의 말에 흐뭇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다. 엄마 보고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저 아프신 거니까. 그리고 엄마한테 오빠 한자 이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 그럼 힘들어지거든. 자극시키면 안 돼서 그래. 알았지?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그녀가 사는 동네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원이 안내하는 곳은 자신의 집이 아니었다. 여기 뒤에 작은 야산이 있어. 거기에 계실 거야. 이 밤에 산에 계신다고? 엄마가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러 가시는 거야. 찝찝했지만 일단 그녀의 말대로 동네 야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일상이라는 듯 씩씩하게 등산로를 따라 앞장서 나아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달빛도 들어오기 힘든 어둑한 곳으로 익숙한 듯 거침없이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괜시리 두려워졌다. 이상하게도 더 깊숙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수록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고 숨이 턱턱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렇게 한참을 들어가는데 발길에 무언가 차이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돌들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라고 해야 하나?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주변에 죄다 크고 작은 돌탑들이 세워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발에 채여 무너진 모양이었다. 그리고 그때 중년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휴대폰 불빛을 돌리는데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느낌의 중년 여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깡마른 몸매, 비정상적인 상태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옷차림의 여자가 명백하게 살기를 띤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때 혜원이가 급하게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서 말했다. 우리 엄마야. 인사해.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터벅터벅 중년 여자에게 걸어가더니 손을 잡고 다가왔다. 그러고는 엄마, 내 남자친구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 줄 거지? 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갑자기 놀랍도록 평온해진 눈빛으로 악수를 하자는 듯 두 손을 내밀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당연히 어머님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님의 손이 과하게 축축했다. 손에 땀이 많으시네.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셨구나. 나는 괜시리 미안한 마음에 어머님께 사과를 드렸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늦은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시는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밝게 웃으며 짧게 말을 내뱉었다. 이름? 아, 제 이름은 박지훈입니다. 좋은 이름. 아, 감사합니다. 나이? 34입니다. 혜원이랑 3살 차이예요. 어머님은 굉장히 짧은 단어로 말하셨다. 말씀이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했다. 선입견을 가진 것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였다. 이름, 한자. 아, 제 이름의 한자 뜻은? 내가 내 이름의 한자를 말씀드리려고 하자 혜원이 황급히 가로막으며 말했다. 엄마, 그런 것까지 알아서 뭐 하려고. 이제 집에 가자.
그러자 어머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혜원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하지만 언제나 있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어머님의 손을 차분히 잡고 풀어내려고 했다. 엄마 이거 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이름의 한자 뜻이 뭐가 중요하다고 일어나 싶어 빠르게 대답해드렸다. 어머니, 제 이름의 한자는 지혜지의 공훈입니다. 밀양박씨예요. 그러자 어머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풀었다. 그리고 입이 찢어져라 웃어 보이셨다. 눈은 변화가 없는데 오로지 입만 활짝 미소 짓고 있는 것이었다. 순간 소름이 확 끼쳤다. 어머님의 기괴한 표정 때문만은 아니라 혜원이의 표정이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기 때문이었다. 혜원이는 어머님을 두고 내 손을 잡고 황급히 사나리로 내려갔다. 어두운 가로등 밑에서 우리는 다투고 말았다. 혜원아 왜 그래? 어머님한테 인사 못 드렸잖아. 오빠, 내가 말했잖아. 한자 이름 말하지 말라고. 도대체 왜 그랬어? 아니, 오히려 내가 대답을 안 드리니까 어머님께서 더 자극받은 느낌이었잖아.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울어버리는 혜원이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화를 낼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나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오빠도 그만 가. 혜원이는 쌀쌀맞게 말하고는 돌아가 버렸다. 나는 별 수 없이 어둑한 가로등길을 터벅터벅 걸어내려와 차에 탔다. 축축한 어머님의 땀이 아직 손에 남아있는지 핸들에 묻은 느낌이었다. 과하다 싶게 끈적거리는 느낌이라 나는 무심코 손바닥을 펼쳐봤다. 그런데 검붉은 액체, 피였다. 이게 무슨 피지? 내 피인가? 어머님의 피인가? 뭐야? 물티슈로 손바닥을 닦아보니 상처는 없는 걸로 봐서는 어머님에게 묻어온 것으로 보였다. 원래라면 당장 전화라도 해봐서 이게 뭔지 물어봤어야 하지만 이상한 기분에 압도되어 그날 이후로 혜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혜원이는 나에게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오빠, 별일 없지? 몸은 괜찮지? 회사에서는 어때? 왜 그래? 이상한 꿈이라도 꿨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무튼 요새 어때? 괜찮아? 별일 없어. 괜찮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머님을 뵙고 이틀 후부터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온몸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도 많아졌다. 일적으로 안 풀리는 것은 물론이었다. 주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니 나도 혜원이에게 걸핏하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다. 혜원이는 나에게 끊임없이 결혼하자고 요구했지만 나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상황이 잘 안 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의미심장한 악몽까지 시달렸기 때문이다. 자꾸만 어머님과 만났던 야산을 배경으로 무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거대한 붉은 손에 들어올려지고 커다란 돌무더기에 깔렸다. 그러면 어디선가 어떤 여자의 웃음소리와 또 다른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 가위에 눌리고 한참을 몸부림치다가 일어나곤 했다. 이런 꿈이 자꾸만 반복되자 나는 혹시 그녀의 어머니가 나에게 저주를 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혜원이에게 털어놓게 되었다. 그래서 너와는 결혼할 수 없다. 아니,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일단 연애를 좀 더 해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는 식의 말을 했다. 그러자 혜원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평소처럼 예쁘게 웃어 보이고는 조용히 일어나 가버렸다. 그때 그녀를 잡았어야 했지만 그날은 그 싸움을 더 이상 길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설마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6년간의 연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짧은 메시지 한 통과 함께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만하자. 차단할게. 처음에는 이런 방식의 이별 통보에 분노하기도 했고 어쩌면 이렇게 헤어진 것이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해버리고 이런 사람과 이어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합리화했던 것이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나는 그녀가 미친 듯이 그리워졌고 나에게 모든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버렸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녀의 어머니가 두려워서 혹은 살짝 찾아왔을지도 모르는 권태기에 내가 이겨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녀에게 실망만 준 것 같아 너무나 괴로웠다. 어머님을 만났던 사내라도 찾아가 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모두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용기 내지 못했다. 그렇게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지나 새벽 3시가 넘어 갑자기 기다리던 연락이 온 것이다.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듯 말했다. 오빠 지금도 같은 생각이야? 나랑 결혼하기 싫어? 나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사랑해 혜원아, 나에게 다시 돌아와 줄래? 우리 결혼하자. 그러자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오빠. 윽. 그때 두피가 따끔거렸다. 정확히 정수리의 머리카락 몇 개가 뽑혀나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나는 머리를 잠시 쓸어내리고 다시 그녀에게 집중했다. 지금 당장 만나자 혜원아. 보고 싶어. 그러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당장은 좀 그렇고 조금만 있다가 만나자. 왜? 나 지금 보러 갈 수 있어. 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때 윽! 갑자기 왼쪽 약지 손끝에 강렬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다. 뭐야? 눈이 왜 이러지? 순간적으로 눈이 감긴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눈을 뜬 것이었다. 당황스럽게도 아직 밤중이라 어두운 내 방 천장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렇다. 그녀와 통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생생한 꿈을 꾼 것이었다. 심장이 뜨거워지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행복했는데 이 모든 게 꿈이었던 것이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생각이 괴로워지는데 왼쪽 약지 끝이 아리기 시작했다. 급히 손을 올려보는데 무언가 내 왼쪽 팔을 꽉 붙들고 있는지 움직이지 않았다. 소름 돋는 느낌에 아래를 내려다보니 누군가가 내 왼팔을 누르고 웅크려 있었다. 또 생생한 꿈인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현실적이야. 귀신은 결코 아니었다. 검은 머리에 검은 옷.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자 더욱 커진 두려움에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지켜보았다. 체구를 보니 여자인 것 같았다. 여자는 얼마나 힘이 센지 내 팔을 꽉 붙들고는 내가 잠에서 깬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 여자가 내 왼쪽 약지 손톱을 깎고 있었다. 나는 혹시 손가락이 다칠까 두려워 그저 손끝에 온 신경을 두고 가만히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여자는 내 손톱을 빨간 주머니에 쓸어 담았다. 나는 이때다 싶어 몸을 벌떡 일으켜 그 여자를 강하게 밀쳐냈다. 놀란 여자는
언제 열어놨는지 모를 방문을 지나 현관을 통해 달려나갔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불을 켰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헝클어진 머리에 깡마른 몸매의 중년 여자. 그렇다. 혜원이의 어머니였다. 나는 공포심에 얼어붙어 차마 그 뒤를 쫓아가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전고리까지 걸어 현관문을 잠갔다. 그 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침실을 둘러봤는데 방바닥에는 내 머리카락을 뽑은 흔적이 퍼져 있었다. 또한 그녀의 것으로 보이는 빨간 손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다. 왼쪽 약지 끝에는 손톱깎이로 상처가 생겼는지 손톱 안까지 피가 고여 있었다.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혜원이의 어머님을 신고하자니 망설여졌다. 차라리 이 일을 핑계 삼아 어머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산에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일요일이니 아침 일찍 그 산에 가봤다. 밤에 봤던 어두운 느낌과는 달리 친숙하고 소소한 매력이 있는 산이었다. 혜원이를 따라갔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참을 헤매던 끝에 돌탑들이 있던 공간을 발견했다. 이곳만큼은 낮에 보더라도 어둡고 축축한 느낌이었다. 여기저기 다양한 크기의 돌탑들을 둘러보는데 몇 개의 탑 아래에 무언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후 탑의 돌들을 하나씩 치워보았다. 조금씩 돌을 덜어내다가 그만 다 쓰러져 버렸다. 잠시 움찔했지만 이렇게 된 김에 빠르게 돌들을 치워버렸다. 탑 아래에 있던 것은 인형이었다. 나뭇잎으로 만든 인형. 인형의 몸통 중앙에는 빨간 물감으로 누군가의 이름인 것 같은 한자가 써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저주 인형처럼 보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의 돌탑들도 모두 확인해봤다. 소름 돋게도 모든 탑 밑에서 각각 다른 이름들이 적혀있는 인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혹시 나도 이런 식으로 저주했던 건 아닐까? 갑자기 혜원의 엄마를 만나고 난 후 자주 꾸던 그 악몽들이 떠올랐다. 거대한 붉은 손에 들어올려지고 커다란 돌무더기에 깔리는 그 꿈은 이 저주행위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 이름이 적혀있는 인형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오해였는지 생각하며 잠시 안심하고 있던 순간 뒤통수에서 누군가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혜원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돌탑들이 모두 쓰러져서인지 내가 찾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당장이라도 죽일 듯 나를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보다 혜원에 대한 그리움이 더 컸던지라 애원하며 말했다. 어머니, 저 혜원이 사랑합니다. 제발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표정이 풀어지더니 나에게 따라오라는 듯 부드럽게 손짓했다. 잠시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낮이고 여차하면 힘으로 맞서거나 도망칠 수 있겠다 싶어 따라 나섰다. 그녀는 허름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나뭇잎으로 만든 인형머리 2개가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렇게 얼마간 따라가니 웬 돌무더기 앞에 멈춰섰다. 돌탑이기보다는 작은 돌집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 안을 살펴보라는 듯 돌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빨간 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간밤에 그녀가 내 손톱을 깎아 넣었던 주머니가 분명했다. 나는 그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내 것으로 보이는 왼쪽 약지 손톱 조각과 뿌리채 뽑혀진 짧고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다. 또한
다른 이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손톱과 이 또한 뿌리째 뽑혀진 갈색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있었다. 마지막으로 종이봉투도 들어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것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무엇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거기에 적혀진 내용을 보고는 나는 몇 분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된 후 나는 그것을 원상태로 해놓고 주머니를 돌무더기 안에 넣었다. 그러자 혜원의 어머니는 슬프면서도 기쁜 듯한 표정을 짓더니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인형 2개를 꺼내 그 안에 넣은 뒤 돌을 마저 덮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내 손을 잡더니 반대해서 미안 이라고 조용히 말하고는 산을 내려갔다. 나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한바탕 울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종이에 뭐가 써 있었냐고? 봉투 안에는 나와 혜원이, 즉 우리 커플이 같이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과 함께 삐뚤빼뚤 그녀의 어머니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우리의 한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혜원이의 이름 밑에는 나한테는 없는 글자가 써 있었다. 불과 몇 주 전 날짜로 되어 있는 혜원이의 사망 일시였다. 아마도 어머님은 혜원이와 저를 영혼 결혼식 시킨 것 같습니다. 혜원이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마 어머님을 붙잡고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묻지 않았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라도 당시에 돌탑들에 깔려진 인형들을 발견했을 때 어머님은 자신이 점을 쳐서 혜원이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예상해보고 떼어내고 싶은 사람을 저주하는 행위를 했던 것 같아요. 혜원이가 옛날에 전 남자친구들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항상 엄마가 점을 쳐서 반대해왔다고 말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식으로 저주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몽을 꿀 때마다 들리던 그 여자 웃음소리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 목소리하고 비슷하고 울음소리는 혜원이 목소리와 비슷한 것 같네요. 혜원이가 어머님을 말리다가 슬퍼하는 울음소리였을까요? 제 기분 탓에 꾼 꿈일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꿈속에서 혜원이와의 전화통화는 저를 무섭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저 세상에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겠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이 만든 돌집을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현재 저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일적으로라도 친해지는 여자가 생기면 다들 어느 순간 연락을 끊더라고요. 어차피 여자를 사귀고 싶은 욕구도 그 사건 이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생길 때면 혜원이가 꿈에 나옵니다. 천사 같은 모습으로요. 제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몸도 더 건강해졌고 일도 잘 풀립니다. 혜원이가 어머님을 만나러 가던 날에 내가 오빠를 지켜줄게 라고 했던 말처럼 지금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오래오래 재미있게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목표이니 다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녀의 어머니가 가진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어머님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과연 이 남자의 곁에 그녀가 머물러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준비해 올게요. 감사합니다.